나주 장터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곳에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굳이 찾지 않았고 굳이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끝자락에는 더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는 허름한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 벽이 덜컹거렸으며 겨울이면 숨을 쉬는 것조차 조금 버거운 곳이었지요. 그 움막에 35살 머슴 하나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돌. 하지만 마을에서 그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렀지요. 바보 석돌. 석돌은 말이 조금 느렸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한번 깜빡이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이 늦어지는 쪽이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를 할 때도 남들보다 한 박자 늦었고 짐을 나를 때도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게 한번 해지겠다. 답답해서 내가 대신한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석돌은 괜히 웃어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사람들 눈에는 더 바보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석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켜봐라.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켜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석돌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고, 더 설명하지 않았고,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순순함이라 불렀고, 속으로는 멍청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돌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돌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밝이 울기 전,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할 때, 별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쑤시든, 전날 밤을 거의 못 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같은 산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두고 수군거렸지요. 하필 저 산이야. 저쪽 산이 나무도 더 많은데 아무데나 가면 되지 꼭 저기만 가네. 하지만 석돌은 단 한 번도 다른 산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산이 다른 산과는 완전히 다른 곳인 것처럼요. 산에 오르면 석돌은 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바위 옆, 같은 나무 아래, 같은 길 끝, 그리고 묵묵히 도끼를 들었습니다. 툭, 툭, 도끼 소리는 언제나 일정했고 석돌의 숨소리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 베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석돌은 나무를 베면서도 자주 멈췄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고 산 아래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봐라, 저 바보. 나무하다가 또 딴 생각이야.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있나? 석돌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를 베고 짐을 지고 장터로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 상태가 엉망이잖아. 이건가 못 쳐. 상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시된 값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그냥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혀를 찼습니다. 바보는 역시 바보다. 흥정할 줄도 모르네. 하지만 석돌은 돈을 받을 때마다 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동전을 손에 올려놓고
잠시, 아주 잠시 바라보는 것, 그 눈빛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석돌은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고 또 쌓여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나무만 해.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설마 장가라도 가려고?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누가 바보 머슴한테 딸을 줘. 꿈도 야무지다. 석돌은 그 웃음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움막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동전들을 한번 만져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기도처럼 보이기도 했고 다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석돌은 그 주머니를 베개처럼 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 하나, 석돌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석돌은 바보처럼 살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이 곧 나주 장터를 뒤흔들 그날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기다림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냥, 그 작은 숫자에 담긴 시간과 이유가 말이지요. 석돌의 하루는 늘 같은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 지게가 등에 얹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내쉬는 숨소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매일 저렇게 산에 가면 뭐가 달라지나? 나무에서 인생이 바뀌나? 하지만 석돌에게 산은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산은 시간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석돌은 하루에 많이 베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하나를 베더라도 끝까지 정리했고 가지 하나도 허투루 남기지 않았습니다. 느렸지만 성의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는 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게가 가득 차면 석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지게의 나무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줄 물건처럼.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늘 가팔랐습니다. 돌이 굴러 떨어졌고 집시는 자주 닳았으며 발바닥에는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석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언제나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상인들이 지게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덜로네. 이건가 못 쳐. 그래도 가져온 게 있으니 3분. 석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상인들은 웃었습니다. 역시 바보는 뻔해. 흥정이 없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석돌은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사실 석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3푼짜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조금만 따지면 5푼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값이 아니었으니까요. 석돌은 돈을 받을 때마다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 눈빛은 기쁜 눈빛도 슬픈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늘도 약속을 하나 지켰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그 동전들은 곧장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머니는 석돌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낡았고 군데군데해졌지만 한 번도 막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석돌은 움막 안에 앉아 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동전 소리를 살짝 내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짤랑 그 소리는 석돌에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석돌은 동전을 세지 않았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사람들은 석돌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어느새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바보 석돌이 돈을 모은대. 얼마나 모았는데? 글쎄, 꽤 된다더라.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돈은 애 모아 쓸 데도 없을 텐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장가? 그러자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누가 바보한테 시집을 가? 돈 아까워. 그 웃음 속에서도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으로 갔고 나무를 했고 동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이 조금씩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주머니 안에서 서로 부딪힐 때마다 석돌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모였는지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석돌은 주머니를 열고 동전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동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시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새벽, 비 맞던 날, 손이 갈라지던 거울,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게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석돌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돈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석돌은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불안은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돌이 돈을 모은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5냥이 전 재산이 아니라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5냥이 곧 사람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무게라는 것을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5냥이 마침내 장터 한복판에서 모든 웃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어린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나주 장터는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때라 사람도 많았고 물건도 넘쳤지요. 쌀 파는 소리, 닭 우는 소리, 값을 깎는 소리들이 한데 섞여 장터는 늘 그렇듯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 사람들이 괜히 모여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흥정도 아닌 조금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곳. 사람들은 그쪽을 보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설마 진짜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어린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을 조금 넘은 듯했고 몸은 마르고 손은 가늘었습니다. 입고 있는 한복은 한때는 분명
고운 비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이 해지고 색도 바래 장터의 먼지와 잘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어깨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사람들 시선을 받아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품위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씨 집안 악녀라더라. 양반집 딸 맞대. 그 집 망했다며? 유씨 집안은 한때 나주에서 꽤 이름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체면과 학문을 중히 여기던 집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쌓였고 사람이 떠났고 결국 집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악녀 하나뿐이었지요. 피로 맺은 딸은 아니었지만 그 집안에서 딸처럼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유소. 유소는 7살 무렵 유씨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말수가 적었고 눈이 유난히 깊었던 아이였지요. 유씨 집안에서는 그 아이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쳤고 글을 읽게 했고 예절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소는 자라면서도 자기 자리를 항상 조심히 지켰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유소가 이제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유씨 집안의 남자 유만석이 그 옆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섯냥이요. 그 말에 사람들 얼굴이 한 번 더 일그러졌습니다. 다섯냥? 저 값에? 유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반집 딸이요. 다섯냥이면 헐값이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번명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유소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말라버린 손목, 장터 먼지에 젖은 신발, 그리고 말했습니다. 양반집 딸이 이 꼴이면 누가 데려가?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유소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유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유만석은 유소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동네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였지요. 유소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몸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유소의 손은 치마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유만석이 유소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쓸모도 없는 걸 누가 데려가겠어. 그 말과 함께 유소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숨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유소의 귀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유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팔린다는 건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팔리는 것도 아닌 버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금 늦은 박자로 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장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의 웃음이었고 곧 여러 사람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누구야? 설마?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바보 석돌이잖아. 유소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서 있는 남자는 정말로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옷, 굽은 어깨, 어딘가 어설픈 눈빛.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소의 가슴이 아주 작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애 손을 들었을까?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유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질문의 답이 석돌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장터의 웃음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눈물까지 닦았습니다. 바보가 양반 아가씨를 산대. 이게 오늘 장터 최고의 구경이네. 그 웃음 한가운데에서 석돌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유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석돌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석돌의 머릿속에는 장터도 사람들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장면만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해 전, 아직 봄이 오기 전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석돌은 그때도 지금처럼 조금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이 찢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섞이고 불빛이 어둠을 가르던 밤, 아가씨를 지켜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7살 아이가 두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던 눈, 그 눈을 석돌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석돌은 그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15해가 되었습니다. 석돌은 그날 이후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도 버렸고 과거도 숨겼고 바보라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보로 사는 게 차라리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묻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석돌은 단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석돌은 산을 옮기지 않았고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운명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날 자리라면. 그리고 지금 장터 한가운데서 석돌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확실히 기억 속의 그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눈. 사람들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품위를 놓지 않으려는 눈. 석돌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맞다. 그 순간 석돌은 확신했습니다. 15해 동안 찾아 헤맨 이유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 말은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늦게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석돌은
웃음을 들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유만석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돈은 있나? 석돌은 말없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추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를 열자 동전들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짤랑, 5냥,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동전보다 석돌의 얼굴을 더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짜네. 미쳤다. 유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 진짜 5냥이구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쓸어 담듯 품에 넣고 유소의 팔을 석돌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데려가. 그 말은 거래의 끝이었고 유소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석돌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그 말에는 멍령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장터의 웃음은 다시 터졌습니다. 바보가 데려간다. 5냥짜리 신분에. 하지만 석돌은 그 소리를 뒤로 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15해 동안 잃어버렸던 사람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소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바보 머슴에게 팔렸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석돌이 손을 든 이유는 결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을 다시 붙잡는 행동이었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려 놓으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걸음이 어떤 밤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유수가 처음으로 석돌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그려집니다. 장터에서 마을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석돌은 앞에서 걸었고 유소는 조금 떨어진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짝, 짝.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유소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보에게 팔렸다. 5냥짜리 여자. 그 생각이 가슴을 계속 눌렀습니다. 석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유소의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고 그러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 때쯤 마을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낡은 집,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벽은 손으로 밀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소는 그 움막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석돌이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유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움막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석돌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안은 더 초라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거적 한 장, 한쪽 구석에는 해진 이불 하나, 부엌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이 돌로 쌓은 아궁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렸고 바람이 그 틈으로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유소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돌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서둘렀습니다. 거적을 털고 자리를 만들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유소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적이 몸에 닿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석돌은 그걸 보지 못한 척 뒤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석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먹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숯에 물을 붓고 쌀 한 줌을 넣었습니다. 숯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소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짓는 모습. 밥이 다 되자 석돌은 깨진 질그릇에 밥을 담아 유소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유소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릇은 금이가 있었고 밥은 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유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유소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유소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석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잘게요. 유소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밖에서 이 밤에 이 집에 여자가 하나뿐인데 석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유소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석돌은 움막 아래에 거적 한 장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소의 가슴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명 나는 팔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건드리지도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소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구멍 사이로 보이는 벌을 보며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장터, 우승, 다섯낭, 그리고 이 움막, 그 모든 것보다 머릿속에 남은 건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거적을 깔고 누운 석돌의 모습. 유소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애 나를 샀을까? 다음 날 아침 유소가 눈을 떴을 때 석돌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물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석돌이 들어왔습니다. 물동이를 쥐고 나무를 한 아름 안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물 길어왔어요. 유소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쉽게 바보라고 불러버린 사람일까?
그 질문은 그날 밤부터 유소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가 마을 전체를 적대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소는 아침마다 눈을 떴고 석돌은 늘 그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오고 물을 길어오고 말없이 밥을 짓는 삶.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산다네. 바보가 여자를 데려오더니 그 다음은 비웃음이었고 그 다음은 노골적인 외면이었습니다. 석돌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로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시간, 우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이방내 안악, 그리고 몇몇 사내들. 석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 좀 기르려고. 그 순간 이방내 안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길어. 석돌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에요? 그 질문에 사람들 얼굴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주제에 안반 아가씨를 쌌다며? 그럼 안반처럼 살아봐. 우물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석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길게요. 그때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툭 석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유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의 어깨에 작게 맺힌 피를 보고 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노. 유수의 질문에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소는 망설였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석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돌이 많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웠습니다. 유소는 찢어진 치마를 잡아 올리고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오세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우물은 안 돼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체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 석돌은 그곳에 물동이를 놓고 물을 길었습니다. 유소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길을 매일 오르내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세요?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니까요.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유소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같이 산다.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 유소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소는 석돌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기를 때도 나무를 할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석돌은 유소가 힘들어하면 짐을 대신 들었고 유소는 그걸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들게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봐라,
산에서나 어울리는 것들. 예전 같았으면 유소는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소는 석돌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느 날 주막 앞을 지나는데 주막 주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쌀 필요하면 말해. 물론 안 팔아주지만. 석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유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주막 주인이 놀란 얼굴로 유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나는 나물로도 충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 생각보다 당당한데. 유소는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석돌은 손을 잡힌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움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유소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섭지 않았어요. 석돌은 놀란 얼굴로 유소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유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음으로 조금 밝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유소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유소의 능력이 조용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소는 아침마다 눈을 떴고 석돌은 늘 그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오고 물을 길어오고 말없이 밥을 짓는 삶.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산다네. 바보가 여자를 데려오더니. 그 다음은 비웃음이었고 그 다음은 노골적인 뇌면이었습니다. 석돌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로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시간. 우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이방네 아낙, 그리고 몇몇 사내들. 석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 좀 기르려고. 그 순간 이방네 아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길어. 석돌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에요? 그 질문에 사람들 얼굴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주제에 앙반 아가씨를 샀다며? 그럼 앙반처럼 살아봐. 우물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석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길게요. 그때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툭 석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오지마.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유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의 어깨에 작게 맺힌 피를 보고 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노. 유소의 질문에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소는 망설였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석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돌이 많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웠습니다. 유소는 찢어진 치마를 잡아 올리고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오세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우물은 안 돼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체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 석돌은 그곳에 물동이를 놓고 물을 길었습니다. 유소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길을 매일 오르내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세요?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니까요.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유소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같이 산다.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 유소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소는 석돌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기를 때도 나무를 할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석돌은 유소가 힘들어하면 짐을 대신 들었고 유소는 그걸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들게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봐라, 산에서나 어울리는 것들. 예전 같았으면 유소는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소는 석돌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느 날 주막 앞을 지나는데 주막 주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쌀 필요하면 말해. 물론 안 팔아주지만. 석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유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주막 주인이 놀란 얼굴로 유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나는 나물로도 충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 생각보다 당당한데. 유소는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석돌은 손을 잡힌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우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었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유소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섭지 않았어요. 석돌은 놀란 얼굴로 유소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유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음으로 조금 밝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유소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유소의 능력이 조용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막 앞에서 유소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석돌은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나무 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떼, 그분이 오셨대. 석돌은 손에 쥐은 도끼를 잠시 멈췄습니다. 유소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가마가 움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움막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김부자였습니다. 나주에서 돈 많기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내. 그의 손가락에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에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덕, 기운 지붕, 바람에 흔들리는 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석돌과 유수, 김부자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그 움막이구려. 석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부자는 유소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눈빛에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물건을 재는 듯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이 참 재밌더군. 바느질도 하고 예술도 한다고. 유소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하인에게 손짓을 했고 하인이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반짝이는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혼례복을 만들어 주시오. 유소는 잠시 보자기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김부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값은 원하는 대로 주겠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부자는 그제야 석돌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바보 석돌이구려. 석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하다니. 여인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도 있지 않소? 김부자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짤랑, 동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냥이우. 석돌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김부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스무냥. 이번에는 더 큰 주머니였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김부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냥.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30냥. 석돌이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인을 내놓으면 당신은 가난에서 벗어나오. 그때 석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야 전혀 달랐습니다. 느리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김부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돈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소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석돌을 다시 보았습니다. 김부자는 한참 동안 석돌을 노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바보라더니 그래서 더 집착하는군. 김부자는 가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생각은 바뀔 수 있겠지. 김 부자는 가마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결국 무너진다다네. 가마가 떠나고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유소는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부터 정해진 거라서요. 뭐가요? 석돌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킬 사람. 유소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부자가 돈이 아닌 진실을 무기로 음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김부자가 다녀간 뒤 음악에는 이상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은 지었고 벌도 떴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석돌은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부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눈.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자가 문서를 찾고 있대. 옛날 기록이라던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유씨 집안 이야기래. 양녀 말이야. 그 말이 유소의 귀에 들어온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유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석돌은 그 번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소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불빛, 비몽, 어른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꼭 안고 어둠 속을 달리던 누군가의 숨소리. 유소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김부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도 없었습니다. 혼자 아주 느긋하게 움막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석돌은 본능적으로 유소 앞에 섰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김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김부자는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바랬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관청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게. 석돌은 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소는 첫 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듯 가빠졌습니다. 김부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조 즉위 초년 영모 사건. 그 말에 석돌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영모 사건, 나라를 뒤흔든 대역 사건, 정승 한 명과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이야기. 정승 이광진. 김부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모를 깨했다는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멀문댔지. 유소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부자는 유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승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소. 7살.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지. 석돌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석돌이 소리쳤습니다. 소전님은 유씨 집안의 아녀입니다.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래서 더 완벽하지. 김 부자는 바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유씨 집안 기록. 15년 전 하인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기록. 그 아이를 악녀로 삼았다는 말. 김 부자는 유소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고 무엇보다 김 부자는 유소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 바느질, 예술, 글, 그건 아무 집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오. 유소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석돌은 유소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전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 죄는 없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번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긴 죄는 중죄요. 그 말에 석돌과 유소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이 문서가 관아에 들어가면 당신들 둘 다 그리오. 김 부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소. 유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이 문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하지. 석돌의 손이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김 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택은 사흘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김 부자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시오. 이미 지켜보고 있으니까. 김 부자가 떠난 뒤 음악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유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석돌은 유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석돌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흘, 그 시간은 너무 짧았고 선택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석돌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석돌이 1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밤 움막에는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삐걱거렸고 등잔불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유소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석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전님, 그 부름은 언제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장터에서 손을 들었는지. 석돌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석돌이 아닙니다. 유소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강석준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석돌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석돌은 등잔불을 잠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5해 전 정승 이광진 댁을 지키던 무사였습니다. 유소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광군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연모라는 누명을 씌우고 석돌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비명이 들리고 저는 어린 아가씨를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유소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석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가씨를 놓쳤습니다. 그 말이 음악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제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석돌은 유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말을 느리게 했고 일들어 어수룩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소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15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석돌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모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영모는 누명이었습니다. 정승 어른은 나라를 지키려다 죽임을 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유소는 문서들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석돌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주 장터에서 소전임을 보았을 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가씨라고.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석돌은 작게 웃었습니다. 5냥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0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유소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유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석돌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전님이 그냥 평범하게 사시길 바랐습니다. 정승의 딸이 아니라 유소로 웃고 살 수 있기를. 유소는 석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15해 동안 나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석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석돌은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도 않겠습니다. 유소는 석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이번엔 같이 움막박 어둠 속에서 광군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사람이 체포되어 옥에 갇힌 뒤 사흘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광군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말발굽 소리가 움막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 멍령하는 목소리, 럭적 이광진의 딸과 그를 숨긴 자를 체포하라. 석돌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관군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 그 말은 관아에 가서 하시오. 포승줄이 석돌의 손목을 묶었고 곧이어 유소의 손목도 묶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스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지 말자는 것.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멋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유소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그 말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를 이해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돌길 하나하나가 발바닥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죄인을 데려왔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럭적의 딸 이소전이나 유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럭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석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있습니다. 관군 대장이 보자기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또는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장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김 부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것들은 조작된 문서입니다. 사또는 손을 들어 김 부자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사또는 다시 문서를 읽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김 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는 석돌과 유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보내겠다. 주정에서 직접 판단하도록. 그 말에 유소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만약 문서가 거짓이라면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흘 뒤 처음이다. 옥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습기 찬 돌바닥, 희미한 빛 하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포승줄은 풀렸지만 자료는 없었습니다. 썰이네요. 유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진실이 밖으로 나갔으니까요. 유소는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유소는 석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라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 안에는 작은 창 하나가 있었고 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석돌은 그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15해 전에도 달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 유소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왔네요. 둘째 날, 옥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승이 누명을 썼다고. 진짜 럭적이 따로 있다고. 옥을 지키는 군졸들조차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자는 여러 번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저 문서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한양으로 보냈다. 김 부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유소는 석돌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말 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석돌은 유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달리는 소리. 옥문 밖에서 군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나오시오. 석돌과 유소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숨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낸 상태였습니다. 진실은 느리게 옵니다. 하지만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조정의 판단이 내려지고 이름을 잃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석돌은 아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너무 오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강석준. 그 이름이 옥 안에 울렸습니다. 석돌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아주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소전. 유소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낯선 관리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였습니다. 어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전하의 거지를 받들어 왔습니다. 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군졸들조차 자세를 굳혀섰습니다. 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조 제2년 정승 이광진의 명모사건은 모두 누명으로 밝혀졌다. 유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사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승 이광진은 나라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이다. 그 가문의 멀무는 부당하였으며 요동딸 이소전은 아무 죄가 없다. 그 순간 유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15해 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소리로 나왔습니다. 석돌은 유소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석준, 그대는 15년 동안 진실을 숨기지 않고 지켜왔다. 그 충정을 전하께서 높이 사셨다. 사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버스를 내리신다 하셨다. 순간 옥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 석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또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뭐라? 저는 지키는 사람이었지 높아질 사람이 아닙니다. 어사도 잠시 놀란 얼굴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유소가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랑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치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도 충정이겠지. 사또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부자를 데려오라. 잠시 뒤 포승줄에 묶인 김부자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전의 여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씨, 그대는 거짓 고발과 협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 전하의 멍으로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그리고 번방으로 읍에 보낸다. 김부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부자는 끌려가며 석돌과 유소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탐욕도 아닌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관할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유소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말은 이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오면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겠다. 저택도, 재산도. 유소는 잠시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소는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는 나중에 남겠습니다. 사또는 놀란 듯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집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네요. 석돌이 웃었습니다. 네, 이제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유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별을 보았습니다. 누명은 벗겨졌고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도 그들은 이곳에 남기로 했는지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곧 떠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양으로, 높은 집으로, 이름에 맞는 자리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음악은 그대로였습니다. 지붕의 구멍도, 벽의 틈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소는 아침마다 예전처럼 일어났고 석돌은 예전처럼 산으로 갔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던 눈이 이제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는 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이방내 안악이 유소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유소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이제 내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물은 다시 열렸습니다. 물은 아무 말 없이 같이 길어졌습니다. 석돌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거.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야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음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글 좀 바느질 하나만. 유소는 예전처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신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느 날 사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관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 든 사내처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말 안 떠나겠소.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살아온 곳입니다. 사또는 음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허물고 새로 지어주겠소. 석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물면 기억도 같이 사라질까 봐요. 유소도 말을 보탰습니다. 여긴 저희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던 곳이에요. 사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쌀 한 가마를 놓고 갔습니다. 음악은 조금씩 번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구멍 난 지붕은 비를 막을 만큼만 고쳤고 벽도 바람이 덜 들 만큼만 숨봤습니다. 가지 않게 석돌은 여전히 산으로 갔고 유소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유소는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덜 필요한 거야.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음악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소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석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바보로 살던 시간 덕분에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유소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높은 자리보다 여기가 더 숨쉬기 편해요.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두 사람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바보 석돌이 아니라 석돌 아저씨. 팔린 여자가 아니라 유소 선생님. 그 호칭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벼슬보다 값졌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음악 앞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저녁 석돌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 갔네요. 유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곳, 그곳이 두 사람이 남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흘러갑니다. 다섯 냥으로 시작된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 그 답은 에필로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계절이 몇 번이나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나주 장터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그날의 조롱은 시간 속에 묻혔지만 이야기 하나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거 알지? 다섯 냥 이야기. 누군가는 웃으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끝맺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전 재산을 내놓고 한 어인을 샀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웃을 수 없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석돌은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많이 베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내가 물 길어오던 길이야.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땐 이 길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웃었고 석돌도 따라 웃었습니다. 유소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서당은 없었지만 움막 앞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면서 사람 이야기도 함께 배웠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애착해야 해요. 유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오래 남으니까.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이 꽤 단정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다섯 냥 이야기에 그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그 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장터에서 웃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값은 쉽게 매깁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보고 얼마만 되는지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에서 다섯 냥은 값이 아니었습니다. 석돌은 유소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석돌은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키겠다는 선택,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 끝까지 같이 서 있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비싼지는 그 누구도 그날은 몰랐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석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부를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소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름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어린 시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바르게 전합니다. 그 바보가 아니었대. 아니, 제일 똑똑했던 거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잠들기 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어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밤이 되면 움막 앞에는 등불 하나가 켜집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석돌과 유소는 말없이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큰 대화는 없습니다. 이미 말로 할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냥은 사라졌습니다. 동전은 남지 않았고 기념으로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선택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람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손해보는 선택, 조금 느려지는 선택, 조금 바보처럼 보이는 선택, 그 선택이 정말 바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가장 값진 것인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항상 정답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질문 하나로 끝납니다. 다섯 냥보다 값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값은 과연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야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